벌써 그새 법의 개정이 확정된 사항에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504페이지 내용에 제일 끄트머리에 보시면 양괄호 3번에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나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3칸 돼 있죠. 동그라미 2번은 2칸 있죠. 그 밑에다가 1칸 더 그리세요. 그 1칸을 더 그리시면 어떻게 해주시느냐, 거기에 1칸만 약식으로 15년 이상 1칸을 만들어 주시고, 그럼 1주택자 보유기간 공제는 10년이면 10년 이상이면 40%, 그 다음 밑에 15년 이상 새로 쓸 거 있죠. 거기다가 50% 이렇게 해주십시오. 따끈따끈한 개정사항입니다. 개정된 지 몇 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세액 부담의 상한 한도 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괄호 열고 3주택 이상 나와 있죠. 그 3주택 이상 해놓고 자까지 해놓고 끊고 거기서 300% 이렇게 좀 써주시고, 3주택 이상인 자는 한도가 총 300%다. 그런데 또 그 옆에 조정지역 안에도 원래는 300%로 가려다 그랬는데 국회 최종 심의 과정 속에서 조정지역 안에 2주택자는 또 소액주택도 있으니까 이게 너무 300% 한도가 크지 않냐. 그래서 조정지역 안에 2주택자는 100분의 300 되는 것을 얼마로? 100분의 200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고치고 나니까 세 채 이상인 자는 총 몇 프로 해주시고 300, 조정지역 안에 두 채는 200, 이렇게 거기까지만 이제 신규 뉴 개정된 사항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진행했던 내용 중에서 법 개정 사항을 잠깐 참고해 봤고,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512페이지를 넘겨주시고, 자, 오늘의 출발은 양도소득세 이제 초반이 의 개념이 끝났고 이제 조금씩 본게임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는 양도소득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중에서 전번 시간에 진행됐던 것이 양도소득세란 뭘까? 의 개념을 정리했고, 이제 오늘의 출발은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납세 절차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중에서 오늘 첫 출발이 뭘까? 우리가 어떠한 세금을 공부하더라도 과세 요건에는 첫째, 무슨 대상이 있었다? 과세 대상. 이제 그것부터 잡아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뭘까? 과세 대상. 먼저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법률이 규정한, 법에서 규정한 물건을 양도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과세거리는 다른 거 아니다. 법에 규정한 물건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하겠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합니까? 구하는 거 전번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을 구하는 전개 공식은 당해 자산의 무슨 가액에서, 그렇죠, 잘한다, 양도가액에서. 얼마에 팔았니? 양도가액에서. 그 다음에 이 자산에 대한 무슨 경비를 빼고, 그렇죠, 필요 경비를 빼라. 이렇게 경비를 빼서 나온 것을 해당 자산의 무슨 차익이다? 양도 차익이다. 양도 차익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다시 또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물가 상승을 제거해 주자. 그래서 우리가 약칭 무슨 공제? 장특공제. 장특공제.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면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원하던 갈구하던 양도 뭐다? 소득이다. 양도 소득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도 소득이까지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네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 네 가지가 뭐였을까? 양, 필, 차, 장이었다. 그럼 다시 한번 무슨 차장? 양필, 차장. 이것이 바로 양도소득의 계산 과정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려면 여기서 법에 규정한 물건이어야 되고 양도가 일어나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럼 부동산을 팔더라도 양도가 일어났는데 소득이 없다면 과세될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래서 왜요? 내 부동산 팔면 양도세 얼마나 내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 소득을 알아야지 어떻게 해보지. 그래서 이익금이 있어야 그걸 전제로 하겠다. 그럼 이제 법에 규정한 물건을 양도한다. 이 소리는 양도는 넘겨주는 현상인데 먼저 우리가 선을 잡아야 될 게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계약이나 중도금 주는 과정이 아니고 그 목적물의 대금이 뭐예요? 청산이 돼야. 뭐가 청산이 돼야? 대금이 청산이 돼야 그때 이제 양도소득세가 접근되는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 중에 계약을 깨버렸다. 그런 경우는 양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돼 버리니까 양도소득세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바로 그 거래관계가 종결된 상태를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규정한 물건을 양도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물건이 뭐냐? 이제 물건의 종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물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좀 잘해야 될 텐데 제가 날마다 불안해. 혼자 생각을 이상하게 막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좀 지시된 대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바로 지시된 사항을 안 따라오게 되면 나중에 가서 본인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영 엉뚱하게 가버려요.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소복소복 잘 가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양도해서 팔은 소득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소득과 사랑은 국경이 있다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물건 하게 되면 첫째, 국내 영토 안에 있는 자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외 물건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 국외 자산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바로 국내 자산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어떠한 물건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바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과세합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그룹이라는 것은 첫째가 뭘까? 첫째 1, 부동산 관련 자산이 있고요. 부동산 관련입니다. 그럼 이것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에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관련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주식 관련 자산도 양도소득세를 내요. 주식 관련. 그러면 주식에 관련된 자산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바로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생상품. 그래서 파생상품
관련 자산도, 파생상품 관련 자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한 그룹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 나중에 신고할 때 부동산 그룹은 부동산 그룹끼리 1년 소득을 다 뭉쳐서 바로 1년 동안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한다 그랬었죠. 1년 합친다 그랬잖아요. 이런 그룹은 그룹끼리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그룹은 부동산 그룹끼리 합쳐서 내 양도소득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은 주식끼리 바로 소득을 다 합쳐요. 뭐 주식이 한두 군데겠어요. 여러 가지 주식이 있지. 그래서 합쳐서 주식 관련 소득입니다. 이렇게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을 팔았을 때 파생상품 소득도 파생상품 소득끼리 끼리끼리 꾸레비를 묶어서 요거 파생상품 1년간 소득이 얼마입니다. 그래서 소득신고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신고는 바로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한다. 몇 가지 그룹? 세 가지 그룹. 그럼 이제 양도세 계산할 때 부동산 그룹 양도세 얼마, 주식 그룹 얼마, 그 다음에 뭐냐 파생상품 얼마, 이런 식으로 그룹끼리 해서 바로 1년치 합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득이 세 가지 줄기가 다 있다면 세 개 그룹별로 각각 양도세를 산출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은 결론은 무슨 소득이 있다. 시작. 부동산 관련 자산소득, 주식 관련 파생상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룹이 세 가지 그룹이에요. 부주파로 한다. 뭐라고요? 부주파. 무슨 파? 아, 그렇죠. 주부는 파를 잘 썰어요. 그래서 바로 주부파 이렇게 또는 부주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세금은 요걸 중심으로 하는 거지. 얘네들은 그냥 한마디로 갤러리들이에요. 그냥 구경꾼들이에요. 얘는. 하지만 줄기가 세 개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면 똑같은 소득이 있을 때 조세 부담은 어느 쪽이 크냐? 파생상품이 제일 적고 주식 관련이 좀 높고 부동산 관련이 제일 세요. 그래서 부동산 그룹 소득이 제일 세율이 높다는 거.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 부동산이나 뭐 그런 것 같기는 하는데, 아 이건 주식도 뭐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파생상품이 뭔지 이게 헷갈리죠.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제 파생상품은요, 주식을 실제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를 가지고 바로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우량 기업 200개 기업을 만약에 상장 주식을 선정을 해서 바로 이렇게 평균 주가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평균 주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의 평균 200개 그룹이 주가 지수가 400이다. 포인트가 400포인트다. 평균 200개 그 기업들이. 그럼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오늘 돈을 배팅하는 거예요. 1억을 걸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1억을 딱 배팅해서 내일 이 기업이 주식이 평균 주식이 올라갈 것 같은 데서 오름으로 걸면 뭐라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배팅해 놓으면 내일 주가가 5%가 뛰었어요. 그래서 5%가 뛰면 1억 배팅 금액이 얼마? 5%는 500을 바로 증권사에서 챙겨줘요.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오늘 주가는 내릴 것이다. 내일 주가는 내림으로 배팅하게 되면 만약에 10%가 빠졌다. 그러면 빠져도 1,000만 원이 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지수를 가지고 오름 내림을 가지고 승부를 결정하는 바로 한마디로 지수에 해당되는 바로 공식적인 도박이에요. 도박이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이건 쉬워요, 안 쉬워요? 예? 그래서 제 친구는 일반이 현물로 주식거래 하지 않고 파생상품인 주가 지수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천만장자가 됐어요. 걔는. 근데 처음 안 할 때는 하기 전에는 억만장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근데 지금쯤은 아마 백만장자가 돼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더 그냥 일반 주식은 괜찮은 회사 주식은 그냥 묻어놓고 기다리면 올라가기는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근데 이 파생상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아예 종류만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건들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것도 좀 하지 말고 이쪽으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그룹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부동산 그룹은 몇 개 소득을 더하는 걸 말하느냐? 다음의 성격상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1. 부동산 관련 자산은 첫째가 1. 토지하고 건물을 거래한다든가 토지나 건물을 판다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부동산 권리가 있어요. 부동산 권리.
이건 부동산이에요? 아니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들이에요? 권리. 여기서 권리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첫째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팔거나 사용권. 이 사용권 하게 되면 우리가 용익성을 갖는 바로 전세권을 양도한다든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갖다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권이라고 제가 약자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사용권이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더라도 발생한 프리미엄 같은 게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이 있어요. 이건 바로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은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럼 4가지 중에서 어떤 게 4가지입니까? 이렇게 말해 본다면은 우리가 별로 뭐 사용치도 않겠지만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에는 첫째, 부동산성이 내포되어 있는 특정 주식이라는 게 있고, 특정 주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업종의 주식도 있다. 특수업종 주식. 특수업종 주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특정 영업권. 이상한 게 다 있네. 이 특정 영업권은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의 안 나왔어요. 2개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특정. 이것도 특자 들어가. 특정. 시설물.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골프 회원권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은 4가지의 성격의 자산이 있다. 그러면 첫째가 특정 주식, 특수업종 주식, 특정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4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끄트머리 뭐로 돼 있어요? 주식이죠. 원래 이 주식은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로 가면은 요것보다는 세율이 낮아요, 안 낮아요? 낮게 적용되죠. 근데 여기는 왜 특정 주식을 부동산성으로 올려놨느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겉으로는 이게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본질은 늑대 같은 거 이게. 겉은 뭐고? 그래, 발에다가 뭐 밀가루 집어넣어서 야 엄마다 하고 양으로 흉내내죠. 하지만 이건 바로 늑대예요, 속은. 무슨 뜻이냐면 이 특정 주식은 부동산이 많은 회사를, 법인을, 주식을, 지배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법인의 주식을 샀지만은 부동산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주식을 거래한 것들은 부동산에 관련된 법인의 인수지 이 자체가 오리지널 주식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부동산성 주식이 돼서 높은 걸로 가자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에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특수업종은 뭐냐? 골프장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많아요, 안 많아요? 대부분이 재산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런 주식도 바로 부동산 증권으로 간주해서 바로 부동산 그룹으로 넣어서 세금을 부과해야지 단순 주식으로 보지 않겠다. 그럼 이제부터 주식도 오리지널 단순 주식은 무슨 관련 자산이고? 주식 관련. 근데 부동산성 주식은 뭐다? 부동산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을 보라. 그래서 이 2가지는 이제 기본서 할 때 하는 거고, 이번은 바로 특정 영업권, 시설 이용 회원권 이런 것을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토지나 건물과 부동산 권리, 기타 부동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 그룹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연중 과세 기간에 요 그룹의 소득이 있으면, 이 그룹 소득이 연중에 여러 번 있었다면 요걸 그냥 부동산 그룹이라 그래서 더해서 내년 5월 달에 확정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그룹은 부동산 그룹끼리 소득을 더한다, 안 더한다? 더한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관련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보죠. 이런 것들이 뭘까? 이것은 바로 이제 책을 가지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책을 보시겠습니다. 512페이지 가시면 첫째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 1번 부동산 관련 자산 나와 있어요. 부동산 관련 자산은 첫째가 1.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부동산 관련 소득이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뭐와 뭐를 말한다? 토지, 건물. 그럼 토지나 건물 들어있다 이거지. 1. 토지, 건물.
그럼 토지 팔아 소득이 생겼다. 건물 팔아 소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주택이나 상가 이런 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토지 건물 안에 주택, 상가, 공장 다 들어있는 거 이게 부동산이에요. 이 자체. 그럼 토지나 건물이 용도가 주택이냐 공장 이런 용도이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유 한마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하자. 아이스크림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공장을 팔면 뭘 팔면? 공장 팔면 이것이 공장용 토지 양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토지 건물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이건 오리지널 부동산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바로 1 보시면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권리? 사용권이다. 사용권. 사용권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봐요. 이 부동산을 사용권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독립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바로 용익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면서 남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용익성을 갖는 권리에는 첫째 무슨 권이 있었다? 지상권.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전세권 밑줄을 그으시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걸 우리는 세법상에서 용익성의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갖다가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칠판 한번 보시고요. 이런 상황이죠. 여기 한번 보시고 여기에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갑이 소유한 상가 건물인데요. 이 장사하기 위해서 을이라는 자가 바로 갑의 건물을 갖다가 사용하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이 갑의 건물과 토지를 사용하자. 그러면 보증금을 줄 테니까 그 보증금 가지고 대신하자 그래서 전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 다음에 달달이 보증금 조금 주고 바로 뭐예요? 월세 주겠다. 그럼 월세 들어갈 수 있죠? 월세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의 건물에 차임을 하여 또는 전세에 들어가는 자가 을이라는 바로 상가 등을 갖다가 가게 운영할 사람이 그러면 세입자가 들어가서 바로 전세 보증 기간을 5년을 받고 뭐 계약의 나름이니까 5년의 전세를 살기로 하고 전세로 바로 들어가 살기로 하고 또는 바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바로 이 건물을 갖다가 월세나 전세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을은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열심히 장사했다고요. 그 장사가 잘 돼. 그래서 이제 가게를 한 3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2년 아직도 권리가 남아 있는데 사용권이 바로 병이라는 자가 와서 바로 뭐라 얘기하느냐? 야, 너 가게 잘 되는데 가게 좀 넘겨라. 그럼 이제 을이 가게의 권리를 넘길 때 전세 권리자가 전세권을 제3천에 넘길 때 그냥 넘길까? 장사가 잘 되면은 피 받을까? 여기서 피는 프리미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피를 이상한 쪽으로 하지 말고. 그럼 만약에 피 5천 받고 넘겼다면 이것이 전세권의 양도. 무슨 권의 양도? 전세권의 양도. 그 다음에 만약에 월세 계약으로 들어갔다면 임차권을 양도한 거예요. 무슨 권을? 그러면 전세나 임차 또는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한마디로 지상권을 넘겼을 때 피가 발생했다면 그 피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 뜻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세피, 지상피, 임차피 다 임피, 전피, 지피 하는 거 다 이것들이 바로 사용권의 양도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차이점을 구분해야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용익성 물건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양도소득세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지만 임차권은 이제 성격에 따라 좀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임차권은 월세 얼마 주기로 한 차임계약이라고 이게. 그럼 임차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점포 권리금을 받은 거라고. 임차권을 넘기는 것은. 그럼 이 점포 권리금은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드는 거 아니에요. 왜? 채권의 양도니까. 그럼 이런 점포 권리금은 바로 종합소득세 중에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가는 거예요. 점포 권리금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냐고요? 기타 소득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안 낸다. 예, 맞아요. 하지만 내용 중에서 우리가 또 참고할 것은 혹시나 임차권을 다시 무슨 권을? 등기를 해놨다면 어떻게 될까?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은 실질관계의 진실은 채권이지만 외형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돼 있죠. 등기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기된 임차권은 용익화된 채권으로 보고 무슨 화된 거? 용익.
그래 이런 것들은 양도소득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 맺어보겠습니다. 임차권은 등기된 것은 바로 그 점포 권리금을 받았을 때 등기된 임차권은 무슨 소득세로 들어가고 양도소득세, 등기 안 되는 것은 그 권리금은 뭐로 들어간다? 종합소득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점포 권리금은 무슨 세이든지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하는 것이다. 그 대신에 양도소득세로 가려면은 부동산 임차권은 뭐 된 것만, 등기된 것만 되고 안 된 것들은 종합소득세로 넘겨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거기 있는 기역과 니은은 오리지널 용익물건 맞죠? 디귿은 아닌데 사실관계로 용익화로 돼 있죠. 등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본질의 차이를 또 하나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선생님 우리가요 그래서 왜요? 그때 민법을 공부할 때 용익물권 하게 되면 지역권도 있었는데 무슨 권? 지역권. 그래요. 지역권도 있었는데 지역권을 팔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세를 내야 되나요? 피가 발생했다면. 하지만 그것은 바로 잘못된 질문입니다. 지역권은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역권은 요역지라는 토지에 종속된 권리니까 바로 지역권은 땅 팔면 그냥 수반하는 종속 권리이지 독립적인 물건이 되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용익물권을 독자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라고 아까 포인트를 주었는데 그건 또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획 지나가 버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그럼 이제 지역권은 다시 한번 무슨 권은? 지역권은 독자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까지만 선을 딱 긋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독립하여 거래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지역권은 양도소득세와 바로 뭐냐? 한마디로 과세대상 물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들어가느냐? 사용권에 이어서 그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밑에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기역. 미리 이거 다 파는 거예요. 미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는데 미리 사전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초반에서는 몇 개만 알고 있자고요. 거기서 아파트 바로 분양권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밑에 줄에 분양권. 이거 분양권 좀 잘 좀 구분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속을 많이 상해요. 이 분양권이 있다. 그럼 여기 잘 들으세요. 건설 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공고를 내게 되면 청약을 한다 안 한다? 내가 사겠다고. 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 사람들은 당첨이 된 상태를 우리는 당첨권이라 그래요. 그 당첨의 권리를 제3자에게 팔아먹었을 때는 이건 당첨권의 양도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넘길 때 피 받아 안 받아? 그렇지. 그 피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첨이 된 자가 건설회사에 가서 내가 사겠다고 계약서를 써야 안 써요? 이걸 분양 계약을 딱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이제는 당첨권이 아니라 바로 분양권이 되는 거예요. 무슨 권? 그럼 분양권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주고 1차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기 전에 다시 뭐 치르기 전에? 잔금 치러서 집을 받기 전에 중간에 그 분양 계약자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넘길 수 있어요. 이때 넘길 때 이걸 분양권 거래라고 그래요. 무슨 권 거래? 이때 분양권 거래할 때 피가 조성돼야 한대요. 되지요? 그거 당연히 양도소득세에서 잡아가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피를 얼마 주고 안 주고는 외형상 거래상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요? 네. 이렇게 너무 과감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네. 제가 분양 입주자로서 분양 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분양권을 이 친구한테 넘긴다. 그러면 넘겼을 때 뭐 했을 때? 넘겼을 때 공인중개사가 써요 안 써요? 분양권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쓰면서 분양계약서 뒷면에 보면 얼마에 바로 피를 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분양회사 찾아가서 권리 변동을 다 하는 거예요. 분양권 뒷면에다가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분양계약서 뒷면에 바로 소유권 이전란이 나와 있어요. 넘어가는 거. 거기에 전부 다 거래 가격을 쓰도록 돼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피가 얼마인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내가 분양을 총 5억에 받았는데
계약금 5천 주고 중도금까지 해서 1억 5천을 준 것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1억 8천 받고 넘겼으면 바로 원체 원금은 1억 5천 들어갔는데 1억 8천 받고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3천만 원 이익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게 바로 뭐냐? 분양권 피는 오픈 다 돼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피가 얼마일까 이런 걸 걱정하시는데 다 계약서 뒷면에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실제 거래 가격을 적어야 된다 거기다가. 그러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분양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또 우리가 또 그 옆에 가시면 분양권을 다른 말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입주할 수 있는 선정된 지위권.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시면 이제 정비 사업 중인 조합원 입주권이 있어요. 거기다 밑줄 그시고 또 입주권과 분양권은 천지차입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증에는 속하지만 입주권은 본질이 성격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고 입주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입주권 분양권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게 그건 줄 알고 혼동을 해요. 입주권은 이 양도소득세에서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혹시나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정비법을 배울 거예요. 네. 도시 및 환경정비법이라 해서 우리는 도정법. 무슨 법? 도정법. 난 도정법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시 및 환경정비법 하면 되는데 도정법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쌀을 깎는데 뭐 몇 분도로 깎을까 뭐 그거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럼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한다. 그러면 정비법은 있는 도시를 뜯어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겁니까? 네. 그 본질의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은 또 이것도 법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나 임야 등이 있는 지역을 행정구역은 도시인데 아직은 시가지 조성이 되지 않았을 때 땅을 밀어붙이고 필지를 나누고 구획 정리해서 도시로 처음 만들어가는 것, 이걸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무슨 개발? 도시개발. 그럼 도시개발은 도시가 아닌 지역을 도시로 만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럼 또 개발을 했으면 거기에 집을 짓고 뭐 해서 도시화가 만들어진 거야 이제. 그럼 도시로 만들어졌다가 도시도 오래되면 낙후 노후가 돼야 안 돼요. 그럼 현재 있는 도시를 뜯어 고치는 것을 뭐예요? 정비사업이라 그래요. 정비사업. 다시 한번 무슨 법은? 정비법은 있는 도시를 뭐 한다? 뜯어 고쳐가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싹 다시 해야 돼요? 아니면 일부 구석구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부분만 고쳐가야죠. 그럼 우리가 혹시 자동차에서 자동차 정비소 들어보셨어요? 그 정비소는 새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에요? 아니면 있는 자동차 고치는 거예요? 그게 정비라.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정비소지. 그럼 이제 정비법 중에서 뭘 뜯어 고칠까? 우리가 밀집된,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단독주택 단지가 단독주택이 막 그냥 바로 팍팍이 들어섰는데 그래도 살만은 한데 도로가 좁고 학교도 없고 공원도 없고 주차장이 너무 적고 이런 경우는 이걸 갖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밀집된 지역을 뜯어 고치는 거, 이걸 주택 재개발이라 그래. 무슨 개발? 주택 재개발. 다시 개발하자. 그 다음에 또 아파트도 층고도 맞지 않고 또 불편하게 되면 오래되면 또 주민의 생명 등이 위험하니까 기존의 아파트를 뜯어 고쳐서 다시 새 아파트를 지네들끼리 결속을 해서 짓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건축이다. 무슨 건축? 재건축. 그 다음에 등등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 있는 그 바로 주민들, 주민이라고 해서는 주인들이 바로 단독주택 가진 자, 재건축할 때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런 주민들이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할 때는 일단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다시 뭐예요? 조합을 결성해서 바로 뭐냐, 한마디로 주택을 짓게 됩니다. 그럼 지었을 때 과거의 주택이나 재건축 한마디로 아파트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면 나중에 아파트 지면 자기가 이 몇 평짜리 아파트를 가져가게끔 자기 몫을 해줘요. 자기 몫을.
그럼 자기 몫을 우리는 뭐냐? 한마디로 조합원의 권리라고 하죠. 조합원의 뭐예요? 권리. 그럼 나는 33평을 무상으로 받겠다. 정해졌으면 이 권리, 조합원의 권리를 우린 세법에서는 입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권? 입주권.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딱지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원래 주택이 뭐가 되고 철거되고 다시 짓는데 원주민들이 하나에 갖는 것이 뭐다? 조합 결성해서 갖는 것이 입주권. 다시 무슨 권? 그럼 입주권은 자기 주택이 뭐 되고 정비 사업으로 철거되고 철거된 자의 딱지 권리, 이걸 우리는 입주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입주권도 아직은 부동산이고 아니고 아니지. 부동산은 아니지만 미래 집을 가질 수 있는, 자기 집을 건축해 가져갈 수 있는 권리 아니에요. 이런 것도 중간에 거래하면 피를 받아 안 받아? 피가 많아져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우리는 입주권 양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권 양도? 입주권. 그럼 이제 정리하자. 다른 건 몰라도 딱 두 가지는 기초반에서 딱 뿌리를 뽑고 가자. 남이 지은 아파트를 분양 계약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지휘권을 뭐라고 하고? 입주권이 아니라 뭐다? 분양권.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원주민이 조합 결성하여 딱지 받은 거, 조합원의 권리를 받는 거, 이것을 뭐다? 입주권. 다시 무슨 권? 입주권. 이 공통점은 시작은 다르나 결과는 뭐예요? 집을 갖잖아. 그죠? 근데 갖기 전이라는 거예요, 후라는 거예요? 전까지가 입주권.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것을 뭐로 한다? 분양권. 이렇게 구분을 해주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입주권과 분양권을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럼 이제 여기 진짜 큰 거 여러분들 건진 거이지.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시면 주택 상환채권, 주택 바로 뭐냐? 토지 상환채권이나 그 상환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상환자에다가 말 그대로 풀이합니다. 상환, 토지로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주택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주택이나 토지 상환채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니은의 토지 상환채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공법을 공부할 때 도시를 만드는 법을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도시개발법. 근데 도시개발하는 방법은 크게 종류로 일단은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냐? 도시를 개발하는데 개발이 끝나면은 종전 주민들한테, 토지 소유자들한테 개발된 땅으로 주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들어보셨나요? 아,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 말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들의 동의 필요 있고 없고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수용해버려. 수용. 보상금 주고 다 나가라 해놓고 바로 수용을 해버려가지고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수용 당하신 분들은 땅은 잃었지만 돈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싫어해요. 땅이 있어야 뭔가 거기에 털을 박고 말뚝을 박아놓고 꼭 있는 하나의 정착성의 의미를 갖고 간 거게.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수용 보상금을 나는 얼마를 받았냐? 10억을 받았다. 근데 보상금을 원래 10억을 받았다. 근데 이제 10억 받기 전에 사업 시행자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 방식으로 신속히 사업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이 개발 사업이 끝나면 바로 내 보상금 10억 다 주지 말고 5억만 보상금 주고 나머지 5억은 개발이 끝나면 당신 바로 수용 사업 시행자 당신이 갖고 있는 땅으로 좀 대체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여유 땅이 있으면은 수용하더라도 일부는 토지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바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 줘요. 무슨 채권? 네. 그럼 5억 원어치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 주면 나중에 개발이 끝나고 정비가 끝나면 도시 개발이 끝나면은 어느 한 필지에 5억짜리 땅을 받게 돼요. 그럼 이 5억짜리 땅을 받을 때 땅값이 뛰면 채권은 바로 뭐예요? 금전 상환이 아니라 땅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환 채권은 바로 그 채권값이 뛰어 안 뛰어? 그것이 간접 부동산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상자 들어간 거. 그다음 토지 채권은 안 되고 토지 상환 채권만.
그다음에 그 밑에도 주택 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이건 뭐냐? 혹시 토지주택공사 아십니까? 예, 거기서 아파트를 짓고 예? 저가에 공급해서 국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기해야 되는데 바로 토지주택공사는 가난해요? 돈이 많아요? 가난합니다. 그렇게 여유 있는 바로 뭐냐 한마디로 공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주택공사 등에서 나중에 아파트 지어줄 테니까 일정한 조건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발행한 주택 상환 채권을 좀 사주라. 그럼 그 채권을 사주면 그 돈 갖고 뭐를 지어서 아파트 지어서 만약에 5억짜리 채권 사셨으면 나중에 5억에 해당되는 뭐를 주겠다. 아파트 주겠다. 근데 5억에 대한 아파트를 줘놓는데 만약에 그것이 분양가액이 6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 차이는 금전 결제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무슨 상환 채권이다? 주택 상환 채권. 그러면 주택 채권하고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환에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뭐가 있느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거기에 리을을 보면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무슨 금만 준 상태에서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양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 중도금이나 잔금도 치르기 전에 매수권을 양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 이것은 제가 실제 있었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제가요 이따금씩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바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 잘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가르쳐 줄까? 이런 고심을 하다 보면 집에 있어봤자 긁기만 하고 하니까 이게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낚시를 갑니다. 근데 제가 충청남도 당진 쪽에서 낚시 갔다 오다 보니까 이게 바로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아산 쪽을 들여다 보니까 아산 쪽에서 틀림없이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땅값이 싸더라고요, 상당히. 그래서 제가 어떤 바로 콩밥 매는 아줌에 찾아가서 그 주인한테 할머니 그 땅 저한테 넘겨주시죠.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파시겠습니까? 했더니 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시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그쪽은 안 됐다는 뜻이더라고 그게. 되시오는 고향이 바로 홍성이래요. 원래 할머니 고향이. 그래서 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현재 시세가 한 8만 원에서 뭐 이렇게 가는데 할머니 10만 원 드릴 테니까 평당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바로 직거래 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알았다고 저 중개사 사무실에 보자고. 그래서 이제 10만 원 가지고 뭐 평수는 크질 않아요. 한 1000평 돼요. 그래서 이제 1억 정도 계약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1000평을 10만 원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 사무실 도장 찍고 다 끝냈죠. 그래서 계약금을 이제 바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중도금은 없기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등기할 때 잔금 치르기로 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약금만 이제 1000만 원을 준 상태인데 세상에 그로부터 바로 한 4개월 후에 잔금 주기로 했걸랑요. 그래서 한 석 달 지났는데 그 지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서해안 고속도로 개발하고 거기 신시가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들어간다는 거예요. 발표가 된 거예요 그게. 나는 이제 이 고생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바로 내려가 안 내려가 이제 마이크가 내려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사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아유 신 사장님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 잠깐 내려오시래. 그 나는 이제 뭐 축하한다고 축하연 열어줄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거였는데 야졌냐고요. 지금 당신께서 3천만 원 받고 빡겠냐? 아니면 계약 해지 당하시고 2천만 원 받으실래요?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내가 만약에 중도금 탄돈 10,000원이라도 건네갔다면 저는 그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상태야. 근데 못 갖게 생겼죠 이제. 그럼 나는 법을 아니까 해약하면 원금 얼마와? 네? 1000만 원, 뭐 1억이 왜 나와? 계약금만 줬는데 지금 1000만 원과 해약금 뭐예요? 2000 밖에 생겼고. 근데 중개사 하시는 말씀이 3000 받고 빠지겠냐 물어봤어요.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약자가 돼버리지 그냥. 그죠? 약자가 돼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법을 아니까 어떻게 나는
뭐예요? 이럴 권력도 없지. 싸워 뭔 소용이 있어. 소용이 없는데. 네. 그 나는 이제 한 석 달 만에 2천원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이게 바로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매수권을 제3자에게 넘긴 거라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것도 피 2천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거 좀 억울해 안 억울해? 예,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부동산을 샀을 땐 빨리 중도금 단돈 10,000원이라도 이해하셨습니까?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그걸 꼭 이것이 하나의 실무상에 필요한 내용이니까. 이해하셨어요? 그걸 좀 잘 좀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겠습니다. 기타. 이 기타는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 이 네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정 주식 체크하고 특수 업종 골프 장업 같은 거 주식 체크하고. 그럼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특정 주식과 특수 업종 주식은 먼저 이 기초반에서 정리할 것은 이것은 주식이다 아니면 간접 부동산 증권이다. 간접적 부동산 증권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 그 밑에 가면 이제 뭐가 나와 있냐. 디귿이 아니라 몇 번의 번호가 3번. 특정 영업권 거기다가 밑줄 그시고 이것은 세밀하게 좀 디테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영업권이 뭐냐.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요. 제가 토지 소유자 갑은 이 땅을 그냥 갖고 있어요. 토지를 그냥 갖고 놀리자니 그래서 이쪽에 도로도 있고 해서 여기다가 건물 하나 사무실 하나 지었고 사무실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주유시설을 설치해서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용 건물과 토지 한마디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바로 자산을 우리는 고정자산이라 하죠.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있으면 그냥 일반 단순 부동산이고 이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인허가를 얻어서. 근데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잘 팔려요. 기름 잘 팔려요. 하루에 1,000대 정도 기름을 넣어요. 1,000대면 5만 원 잡으면 일일 매상이 얼마? 5천만 원. 열흘이면 하루에 5천만 원 정도. 그럼 장사 끝내줘요? 안 끝내줘요? 끝내주지 이 정도. 그래서 주유소 운영해서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기름 냄새도 나고 아주 기름 가까이 가면 콩기름도 이제 오바이트가 나와. 이제 너무 오래 해가지고 장사를. 그래서 이제 주유소 판다고 주유소 팔겠습니다. 주유소 팔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했냐. 첫째, 내가 쓰고 있는 자산으로서 주유소용 토지 플러스 주유소 사무실 건축물 그 다음에 주유소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권리금. 다시 무슨 금? 권리금. 이 권리금을 영업권이라 그러죠. 영업권 포함해서 권리금 포함해서 이 주유소를 30억에 내놨어요. 그냥 팔자. 그랬더니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금방 나타난 거예요. 그 30억의 주유소를 넘겼을 때는 이 주유소의 30억 안에는 첫째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와 뭐도 들어있고 토지, 건물과 그에 따른 권리금 얼마도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0억의 주유소 팔았을 때는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첫째, 팔 당시에 토지 시세가 얼마인가. 근데 토지 시세를 알아봤더니 토지 시세는 얼마냐. 토지 시세는 20억 정도 나갔어요. 이건 토지 양도예요. 전체 30억 중에서. 그 다음에 건물값은 다시 무슨 값은? 건물값은 2억 정도 나간 거예요. 그럼 원래는 순수한 토지 건물 팔았다면 22억에 팔 것을 얼마에 팔 것을? 22억에 팔 것을 30억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를 받았다는 것은 30억을 받았다는 것은 사업장에 대한 무슨 금이 포함되어 있다. 영업권, 즉 권리금이 포함됐다. 그래서 여기서 영업권의 가치, 영업상의 운영권의 가치가 8억이 존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부동산과 묻혀서 거래하는 영업권은 다시 한번 부동산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보따리로 거래하는 이 영업권은 부동산성 권리금으로 보아 이것은 양도소득세 부동산은 아니지만 기타 자산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팔았으면 이제 자산을 구분해보자. 토지 20억은 여기에 있는 토지 양도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건물 얼마는? 2억은 건물 양도고 그 다음에 나머지 8억은 여기에 해당된 무슨 영업권? 특정 영업권으로 구분을 한다. 다시 구분을 한 것은 뭐냐? 일단은 구분을 해놓고 나중에 각자 소득은 부동산 그룹으로 합치더라도 일단은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구분을 하느냐?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계산 공식과 여기는 기타 자산 팔았을 때 양도소득 계산의 공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건 구분하자. 그럼 결론은 무슨 자산과 함께 거래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보따리로 거래하는
그중에 토지 건물 값에 나머지는 뭐로 본다? 특정 영업권으로 봐라. 다시 무슨 영업권? 특정 영업권. 근데 이런 경우에 사업장 넘기면서 이 권리금 받은 거, 사업장 넘기면서 이 권리금 받은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실제 국세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세금 낸 사례가 있을까 없을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런 걸 신고해야 하네. 그럼 신고 안 한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세금 떼먹고 포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세무서에서 이걸 찾아다니기가 어렵고 확인이 좀 어려워. 거기에 세무 바로 하면 권력이 여력이 못 미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거래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취지를 참고해 주시고 어느 쪽으로 간다 얘는 무슨 영업권? 특정 영업권이 된다. 그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인수하겠다고 원자가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나 인수하겠다. 근데 땅을 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건물 살 능력은 없고 그 대신에 당신 사업장에 내가 인수를 하는데 토지 건물은 인수하기 싫고 그냥 월세 주겠다. 그 대신에 운영권만 운영의 권리만 넘겨라. 그럼 이런 식으로 점포에 대한 운영의 권리만 넘겨라. 그럼 이런 경우는 바로 갑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권리금이 아니죠. 이거 권리금을 따로 그냥 운영권만 권리금만 8억 받고 넘겼다면 이것은 바로 점포 권리금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은 부동산성 권리금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바로 이런 권리금은 세금을 내는데 종합소득세에서 기타 잡소득이 돼버려요. 그럼 이제 권리금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과 묻혀하는 권리금은 무슨 세를 내야 되고 특정 영업권에 대해서 무슨 소득세로 가고 양도소득세로 가고 기타 자산에 넣어서 부동산과 관계없이 단순 점포 운영권만 넘겼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무슨 소득세를 내라? 종합소득세를 내라. 같은 기타일지라도 양도소득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걸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괄호 열고 권리금이다. 이것은 바로 특정 영업권이다. 근데 별도로 양도하는 것은 뭐냐? 부동산과 관계없이 별개로 양도한 경우는 무슨 소득세로 가라? 종합소득세로 가는 것이다. 그럼 사업장 권리금은 둘 중에 하나 세금을 내야 된다. 부동산성 권리금은 어디로 내고?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부동산과 별개로 그냥 단순히 운영권만 넘겼을 때는 뭐로 간다? 종합소득세. 어디든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네 번째가 특정 시설 이용 회원권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쳐요. 골프 회원권이다. 이 골프장도 부동산 이용권 중에 하나이지요. 그럼 골프 회원권을 1억에 사다가 몇 년 치다가 1억 5천 팔았으면 회원권의 양도로서 5천만 원 이익이 남죠. 바로 양도소득세 내줘야 합니다. 그 이익금에 대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까지 했던 것이 부동산성 자산이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큰 두 번째 무슨 관련 자산? 주식 관련 거 주자에 동그라미만 쳐놓고 그 다음에 넘기시고 무슨 상품? 파생상품. 거기다가 파자에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연관성 있는 내용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주파에 대해서 내용을 참고해 봤습니다. 그 다음 여기 칠판 보십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이런 부주파라는 물건을 뭐 함으로써?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겠다. 그럼 여기서 양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의의를 설명했듯이 이 양도소득세는 등기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등기에 관계없이 한마디로 그 대가를 받는 한마디로 유상 이전만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보겠다. 그럼 우리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대가는 뭐냐?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리고 뭔가를 받았을 때를 유상이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관계 바로 받으면 된다 이소는 잔금만 받았으면 양도지 꼭 등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등기 등록에는 관계 있다 없다? 없이 뭘로 한다? 사실간의 유상이전 대가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가는 어떻게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팔고 돈 받으면 뭐예요? 이걸 매도. 뭐라고요? 매도. 그럼 쉽게 얘기해 보죠. 자,
내 원가가 필요 경비가 무슨 경비? 필요 경비가 1억짜리. 그럼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내가 1억에 사온 것을 1억 3천에 팔고 돈 받았다면 이것은 바로 매도라 그래요. 뭐라고요? 매도. 금전이 있을 때는 뭐라 한다? 매도가 되는 거야. 매도. 그 다음에 또 바로 3천이 남았으니까 또 교환도 양도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교환. 교환은 어떻게 되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 내가 1억에 사온 부동산을 다른 내 땅을 넘기고 다른 토지 1억 5천짜리 받아왔다면 교환 거래에서 얼마가 남았어요? 얘기 안 해줄래요? 1억에 사온 걸 넘겨주고 1억 5천짜리 땅 받아왔다니까 얼마 남았어요? 근데 그걸 대답이 그렇게 어려웠나? 교환도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교환뿐만 아니라 대물변제. 무슨 변제? 대물변제. 이 대물변제도 유상 이전의 형태예요. 대물변제에도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대물변제는 빚과 상계하고 부동산을 넘기는 행위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한테 10억 빌렸어요. 10억. 맞나요? 갚아줘야 돼요. 근데 친구가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친구야, 미안한데 사실은 지금 현재 내가 돈이 없다. 빚을 너한테 갚고는 싶다. 그런데 내 부동산이 있는데 요거 팔아서 돈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내놓기는 했냐? 내놨다. 근데 이게 팔면 10억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럼 내놓았으면 다음 단계가 뭐예요? 금전 회수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 토지 10억으로 내 빚 10억을 인정해 줄 테니까 그 10억짜리 땅을 넘겨주라. 그럼 나는 이제 10억을 뭐하고 상계시키고 부동산을 넘겼죠. 이걸 대물변제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속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땅은 과거 오래전에 그거 5천만 원에 사왔던 거예요. 근데 현재 얼마가 나가고 시세가 10억 나간 거예요. 그럼 나는 5천만 원짜리 땅을 얼마에 평가해서 넘기고 10억. 그 대신에 돈 대신에 뭐예요? 내 빚과 상계 있죠. 그래서 채무와 뭐 하는 거? 빚을 까다니. 고운 말을 씁시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빚 까고 주는 거. 다시 뭐가 주는 거예요? 네, 빚 괜찮네. 빚 까고 주는 거. 네. 이걸 우리는 무슨 변제다? 대물변제. 그런 대물변제에 따면 얼마가 남은 거예요? 9억 5천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대물변제도 양도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도 있냐면 수용도 양도입니다. 다시 뭐로요? 수용. 이 수용도 유상이전에 속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수용은 그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또는 의사에 관계있이 그 물건이 나가면서 대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수용도 보상 대가가 있잖아요. 그럼 수용도 양도다 아니다? 양도인 거예요. 그럼 수용당해도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이 13억에 수용당했다면 3억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 양도세 내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 이전이면 되지 본인이 직접 적극 가담했느냐 아니냐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양도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부담부 증여할 때 이거 참 괴롭죠. 부담부 증여하게 되면 채무 인수액은 다시 무슨 인수액? 채무 인수액은 일부 대물변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채무 인수액은 요것은 양도로 보고 그다음에 채무가 인수된 이외의 금액은 이외에는 이것은 바로 증여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양도와 증여가 섞인 것 이것을 우리는 무슨 증여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갑이 소유한 부동산이 증여할 때 그 당시에 한 증여 가치가 한 10억 정도 나가는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갑은 10억짜리 부동산을 갖다가 넘기기 전에 바로 을 동생한테 넘기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갑은 요것을 갖다가 은행에 융자를 받았어요.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융자를 7억을 받은 거예요. 7억. 그럼 7억을 받아 써버렸고 이미. 근데 10억짜리 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어떤 조건을 했느냐. 동생 미안하네만은 10억짜리를 너한테 소유권 이전해주고 증여는 해주겠다. 그 대신에 너는
내가 지금 현재 은행에서 융자 받은 얼마를 7억의 저당 채무를 인수해라. 다시 뭐 해라? 인수. 그럼 의뢰 입장에서는 10억을 증여받은 거예요? 4억만 증여해요? 아니 3억만 증여해요? 10억 다 증여해요? 3억만 공짜로 얻었잖아요. 그러면 증여재산은 얼마고? 증여재산은 얼마고? 3억이고 그 다음에 갑의 입장에서는 융자금 자기가 갚아야 할 빚을 이쪽에서 인수해 줬잖아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10억 중에서 얼마는? 7억은 양도로 보시면 돼요. 뭐로 본다? 양도. 그럼 정리하자. 부담부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의 가치 중에서 바로 채무 인수액은 누구의 양도고? 갑의 양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란다? 의리 증여로 본다. 의리 증여는 3억밖에 안 된다. 그럼 이 경우에 갑은 무슨 소득세 내야 되고? 양도세 7억 가지고 계산해서 그 다음에 3억은 바로 을은 뭐예요? 증여세 부분이 개입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유상 이전의 일련의 현상입니다. 자, 밑줄을 긋겠습니다. 큰 박스 3번 양도의 정의. 양도란 해당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거기다 밑줄을 그시고 없이 등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동그라미 치자. 매도, 교환,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할 때 무슨 인수액? 채무 인수액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까지도? 수용까지도 양도다. 그러나 밑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된 경우는 양도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거기다 밑줄을 그시고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잠시 후에 이것을 들어갈 겁니다. 휴식하세요.